저는 올해 77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쏟아지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아들 도윤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만들어 담았죠. 예전에 어린 도윤이가 엄마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어요. 우산을 챙겨오긴 했지만 바람이 워낙 강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옷깃이 젖고 신발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곧 따뜻한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준호와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 테니까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집안을 바라봤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따뜻한 저녁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 버튼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갑자기 찾아가면 민폐가 될까 봐서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죠. 세 번째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야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마 누군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문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발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못 들었나 싶어 조금 더 크게 다시 불러봤죠. 도윤아, 엄마 왔어.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어깨와 등이 완전히 젖어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도 빗물로 흠뻑 젖었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발끝이 시려오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분명 나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던 엄마를 외면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비 좀 그칠 때까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불빛이 하나 켜졌어요. 누군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눌렀어요. 집안에서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들이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걸요. 집안에서는 며느리 선영이가 거실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희미하게나마 선영이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눈이 마주쳤을 것 같은데 선영이는 재빨리 커튼을 닫아버렸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분명히 저를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를 귀찮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또 오셨네. 아들 도윤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말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다고 하면 밤새 병원에 데려가던 그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었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야? 전화도 안 하고. 며느리 선영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어머니 하며 따라다니던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턴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자. 조금 있으면 갈 거야.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어요. 마치 저를 구걸하러 온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았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비가 너무 많이 와. 잠깐만 들어가 있다가 갈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텔레비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제 목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는 것 같았죠. 순간 어지러웠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창문으로 다시 불빛이 새어나왔는데 이번에는 손주 준호가 커튼 사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할머니. 준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곧 엄마인 선영이가 아이를 창문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숙제나 해. 선영이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는 커튼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빈집처럼요. 저는 문고리를 잡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당연히 잠겨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열려있던 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굳게 닫혀 있었죠. 물리적인 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우산이 바람에 뒤집어지기까지 했어요. 옷은 이미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신발 안으로도 물이 찼습니다. 비 좀 그칠 때까지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옆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옆집 아주머니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박정숙 아주머니였죠. 50대 후반의 이웃이었는데 평소에도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말자, 언니, 왜 이 비에 여기 서 있어요? 정숙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제가 완전히 젖어 있는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우산을 제 위로 받쳐들었죠. 아이고, 완전히 젖었네. 얼른 우리 집으로 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 집 문 앞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문이 열릴지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하지만 정숙이는 제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일단 우리 집에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정숙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다니 참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숙이네 집은 아들 집 바로 옆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정숙이가 수건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 같네요. 얼른 닦고 갈아입어요. 따뜻한 집 안에 들어가니 그제서야 얼마나 추웠는지 실감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정숙이가 마른 옷을 가져다 주고 방을 나가자 저는 젖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77살의 늙은 여자가 비에 젖어 딱하게 서 있었던 거죠. 갑자기 스스로가 한심해졌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정수기가 따뜻한 국밥을 끓여놓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소고기 국밥이었죠. 얼른 앉아서 드세요. 몸이 얼어 죽겠어요. 정수기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고마웠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정수기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니에요. 고마워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로는 서러워서 우는 거였거든요. 내 아들이 이웃보다 못하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아까 도윤이네 집에 계셨죠? 문 안 열어줬어요?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이고, 며느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수기가 눈물을 훔쳤어요. 저보다 더 분해하는 것 같았죠. 비 오는 날 시어머니를 밖에 세워둔다는 게 말이 돼요?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내가 괜히 왔나 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부모가 자식 보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정수기가 화를 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분노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 같으면 혼을 내줄 텐데. 정수기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만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함께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국밥을 다 먹고 나니 몸이 조금 나아졌어요. 정수기가 계속 챙겨줘서 마음도 따뜻해졌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들 집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수기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일어났어요. 창문 밖으로 보니 비는 그쳤지만 하늘이 여전히 흐렸죠.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기가 아침을 차려줬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아들과 며느리 생각에 뒤척이며 새벽을 맞았죠. 언니, 좀 더 계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정수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볼게요. 저는 정수기가 빌려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였죠. 집에 들어가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오후쯤 되어서 정수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준호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 준호가 뭔 말을 했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뭔 얘기요? 할머니가 어제 집에 왔다가 쫓겨났다고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주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 창피함과 함께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담임 선생님이 농담으로 한 말이 문제예요. 정수기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런 할머니라면 저라도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담임 선생이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준호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싶었죠. 준호가 그 말 듣고 울었대요. 친구들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8살 손주가 할머니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니. 괜히 찾아갔다가 아이까지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목이 메었어요. 손주가 울었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었거든요.
언니,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정수기가 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죠. 이미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창피를 당한 거잖아요. 그날 밤 준호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아이가 왜 미안해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못한 건 어른들인데 아이가 미안해하다니. 답장을 보내려다가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핸드폰을 덮었어요. 며칠 후에 또 정수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요즘 학교에서 기운이 없대요. 친구들이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후회됐어요. 괜히 찾아가서 손주까지 힘들게 만들었구나 싶었죠.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안쓰러웠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불쌍하냐고 친구들이 놀렸나 봐요. 정수기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손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초라한 할머니인지를.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에서 혼자 지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손주 준호 생각에 잠도 잘 안 왔죠.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그날은 오랜만에 집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으니까요. 안방 옷장부터 시작해서 거실, 부엌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재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책상이었죠. 서랍 안에는 갖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보험증서, 통장, 그리고 오래된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누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토지 관련 서류라고 남편 글씨로 적혀 있었죠. 별 기대 없이 열어봤는데 땅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경기도 광명시 소아동. 주소를 읽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은 나중에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죠. 하지만 당시에는 시골 구석에 있는 농지라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둔 채로 잊고 살았거든요.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었죠. 문득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그 지역을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뭐든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명 소아지구 신도시 개발 예정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지역이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거였어요.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동산 시세도 찾아봤어요. 평당 가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이럴 수가.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제가 가진 땅의 가치가 수십억 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땅 문서의 주소와 인터넷에서 찾은 개발 예정지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틀림없이 제 땅이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지난 며칠간의 서러움과 절망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 천장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늘에 계신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런 선물을 남겨주셨군요.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거였죠.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챙겨주신 것 같았어요.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77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흥분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그랬어요. 이제 아무한테도 구차하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들한테 서러운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손주가 창피해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가 쓸 수 있게 된 거죠. 땅 문서를 발견하고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정확한 시세를 확인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본 가격이 맞더라고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했죠. 할머니, 복 터지셨네요. 이 땅 몇십 년간 가지고 계셨다고요? 중개업소 사장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격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죠. 결국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대기업에 땅을 팔았습니다. 계약하는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어지러웠어요.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서울 시내 상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역세권에 있는 작지만 알찬 건물이었죠. 월세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정도였어요. 건물을 사고 나서 새 아파트도 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크고 좋았죠.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볼 줄 몰랐어요. 이사를 마치고 며칠 지났을 때 동네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갑자기 부자가 되셨다더라. 어떻게 된 일이야?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정수기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동네에서 제 얘기가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땅 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수기도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어요. 저도 아직 꿈 같았거든요. 새 아파트에서 지내는 첫 주말이었습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손주 준호였어요. 할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신기했어요. 준호야, 어떻게 할머니 집을 알았니? 정숙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아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숙이한테 새 주소를 알려줬었죠. 들어와, 우리 준호. 아이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준호가 놀란 표를 지었죠. 할머니, 여기 진짜 좋네요. 그러게. 할머니도 이런 데서 살게 될 줄 몰랐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와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지난번에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준호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일로 아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18살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겠다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죠. 고마워, 우리 준호.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괜찮아.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날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비싼 음식점에서 맛있는 걸 시켜 먹었죠.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저랑 같이 살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지내는 생활이 평온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게 일상이 됐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간을 보니 아직 9시도 안 됐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일찍 찾아올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어요. 어머니, 며느리 선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라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옆에 아들 도윤이도 서 있었죠. 문을 열어줄까 말까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냉담하게 말했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맞을 수는 없었거든요. 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초라했고 표정도 어두웠죠. 특히 선영이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도윤이도 마찬가지였죠. 앉으세요. 저는 간단히 말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대접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선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엄마,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용건 없이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영이와 도윤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둘 다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실은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업이 잘못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돈 때문이었겠죠. 카페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빚만 늘어나고 선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요즘 형편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도윤이가 어렵게 말했어요. 결국 돈을 달라고 하려는 거였죠.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선영이가 대답했어요. 역시 소문을 듣고 온 거였구나 싶었죠.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대로 가면 집까지 날릴 것 같아요. 선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 오는 밤 내 손 한번 잡아줬다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 마음도 달라졌을 게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도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잘못했어요. 선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저를 외면했을 때를 생각하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결국 둘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선영이는 끝까지 울고 있었고 도윤이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갔죠. 문을 닫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조금은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저를 포기했었거든요. 선영이와 도윤이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도윤이네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까지 이를 줄은 몰랐거든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정수기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지만 연락도 없이 떠나다니.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손주였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전학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준호는 괜찮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죠. 며칠 후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씩씩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억지로 밝게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준호 힘들지? 아니에요. 새 학교도 좋고 친구들도 잘해줘요. 거짓말인 게 느껴졌어요. 1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들이었거든요. 준호야, 할머니 집에 와서 살지 않을래?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정말 아이를 돌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준호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겠지?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결과일까 싶었거든요. 저는 복수를 했어요. 저를 외면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이 했죠. 하지만 기분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어요.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였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비 오는 밤에 아들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꿈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문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 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분명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차갑게 했나 싶었죠. 특히 준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결정했어요. 준호만은 제가 끝까지 지켜주기로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 대학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줄게. 할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건 할머니가 꼭 하고 싶은 일이야. 결국 준호가 받아들였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비 오는 밤이면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문이 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쓰여졌어요. 복수와 용서가 뒤섞인 씁쓸한 이야기로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구차하게 굽실거리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보며 생각해요. 닫힌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알 수 있겠죠. 이것이 77살 오말자의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밤에 시작되어 비 오는 밤에 끝나는 이야기요.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찾아오고 가장 행복할 때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게 제가 이 긴 세월을 견뎌낸 이유니까요.